조선 개국 2년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새 도읍으로 정한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왕자 이방과를 만났습니다. 당시 저는 16살 조선 개국 공신이자 재상 지용기의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고려 말 문과에 급제한 명문가의 자손이었고, 저는 어려서부터 사서삼경을 익히며 규방에서 시와 글을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은 경복궁 후원에서 열린 소규모 연회였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참석한 저는 멀찌감치 여인들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40을 넘긴 왕자 이방과가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다른 왕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권력욕으로 불타오르는 야심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 재상의 따님이시군요. 시를 잘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이 건넨 첫마디는 그렇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아버지의 중재 아래 몇 차례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방과는 태조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큰형 이방우를 제외하고는 왕위 계승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권력보다는 시와 서예를 좋아했고, 격렬한 정치 투쟁보다는 조용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태조 7년 서기 1398년 8월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다섯째 왕자 이방원이 사병을 이끌고 궁궐을 포위했고, 정도전과 남은 등 개국 공신들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그날 밤 경복궁 전역에는 비명과 칼부림 소리가 가득했고, 저는 아버지의 집에서 떨며 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세자였던 이방석과 그의 친형 이방번이 죽임을 당했고, 왕위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에서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참극을 목격한 그분은 더 이상 왕위에 머물 의지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태조는 돌연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이방원은 권력을 장악했지만 왕위까지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분과 정통성, 그리고 신하들의 시선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방과는 조선의 제2대 왕, 정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즉위한 직후 후궁으로 궁에 들어갔습니다. 정종은 이미 정한왕 후 김씨와 혼인한 상태였지만 왕후께서는 자식을 낳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지용기는 딸을 왕실에 들여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고, 정종 역시 저를 아꼈기에 저는 성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종 즉위년 겨울, 저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후생, 뒤에 덕천군으로 봉해질 그 아이였습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종께서는 산실에 직접 오셔서 아기를 안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총명할 것이오. 눈빛이 맑고 깨끗하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종 2년 서기 1400년 1월 또다시 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왕자 이방간이 군사를 일으켰고, 이방원의 사병과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박포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결국 이방원이 승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린 후생이를 품에 안고 침전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궁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과 칼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단말마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고 숨죽였습니다. 만약 아이가 울면, 만약 우리의 존재가 발각되면 우리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후생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겨우 2살이었던 그 아이는 공포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제 떨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난이 진압된 후 이방간은 도성 밖으로 추방되었고, 이방원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정종은 명목상의 왕일 뿐이었고 실권은 모두 동생 이방원의 손에 있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이방원의 승인을 거쳐야 했고 정종은 그저 도장을 찍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정종께서는 밤마다 술을 드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정종께서 제 처소로 오셨을 때 그분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화, 이 왕좌는 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요.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소. 하지만 형제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아버지의 비통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았을 뿐이요. 마마, 우리 후생이를 보시오.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오. 저 아이가 자라면서 이 핏빛 권력 다툼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정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한왕 후 김씨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후궁인 제가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왕후께서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면 냉담하게 대하셨고 때로는 날카로운 말로 저를 비난하셨습니다. 성빈, 그대가 낳은 아들이 왕통을 위협하게 될까 두렵소. 정종 2년 여름 왕후께서 제게 던진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왕후마마, 소첩의 아들은 서자일 뿐입니다. 어찌 감히 왕통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소첩은 다만 주군을 섬기고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본분일 뿐입니다. 왕후께서는 한동안 저를 바라보시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대의 아들 후생이 그 아이는 총명하다 하오.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궁녀들이 그렇게 전하더이다. 과찬이십니다, 마마. 성빈, 그대도 어머니요. 그대도 이 궁궐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곳인지 알 것이요. 왕자들은 설령 서자라 해도 안전하지 못하오. 그 순간 저는 왕후마마의 눈빛에서 연민을 발견했습니다. 그분 역시 자식이 없는 아픔을 안고 계셨고 동시에 이 왕실의 비극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왕후께서는 저를 질투하셨지만 동시에 어머니로서 제 두려움을 이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종 3년 후생이는 4살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또래보다 말이 빨랐고 글자를 가르치면 금세 익혔습니다. 정종께서는 아들을 무척 아끼셨고 정무를 보시다가도 틈이 나면 후생이를 불러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봄날 정종께서는 후생이를 데리고 후원을 거닐었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따라가며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종께서는 아이의 손을 잡고 꽃나무 아래에 서서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후생아, 저 백꽃을 보거라. 하얗고 깨끗하지. 하지만 바람이 불면 쉽게 떨어지느니라. 권력도 그와 같단다. 화려하지만 더덥고 아름답지만 위태롭단다. 아이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종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왕좌가, 이 권력이, 그리고 이 핏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그해 여름 저는 정종께 간청했습니다. 마마, 소첩이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엇이오, 연화? 후생이를 궁 밖으로 보내 평범하게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소첩은 두렵습니다. 정종께서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소. 하지만 이미 늦었소. 후생이는 이미 왕자로 기록되었고 왕실의 일원이요. 이 사실을 지울 수는 없소. 그럼 저희는 어찌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소. 하늘이 우리 아들을 지켜주시길,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린 후생이의 고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는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인데 왜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걱정해야 합니까? 밤하늘의 별들은 무심히 빛나고 있었고 멀리서 궁궐을 지키는 파수꾼의 징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키겠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정종께서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비통한 결단을 내리셔야 할지, 그리고 그 결단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길지를. 피로 물든 왕좌의 그림자는 이미 우리를 향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종 4년 서기 1401년 가을,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해 11월 11일 정종께서는 마침내 왕위를 동생 이방원에게 물려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선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정종께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날 아침 정종께서는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침전에는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정종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 나는 오늘 왕위를 내려놓을 것이요. 마마, 이것이 최선이요. 나는 왕의 그릇이 아니었소. 방언이가 왕이 되어야 이 나라가 안정될 것이요. 하지만 정종께서는 말을 잇지 못하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후생이가 걱정이십니까? 그렇소. 방언이는 냉철한 사람이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 인물이요. 나의 아들들, 특히 총명한 후생이는 그의 눈에 위협으로 비칠 수 있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종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예언이었습니다. 11월 11일 숭례문 앞 광장에서 선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저는 궁녀들과 함께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종께서는 용포를 벗고 이방원에게 전국 옥새를 넘겨주셨습니다. 그 순간 조선의 제3대 왕 태종이 탄생했습니다. 선의식이 끝난 후 정종께서는 상왕이 되셨고 새로 지어진 수강궁으로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저와 후생이 그리고 정종의 다른 후궁들과 자녀들도 모두 수강궁으로 이주했습니다. 경복궁의 화려함과는 달리 수강궁은 소박하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태종 즉위년 겨울,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태종은 즉위 직후부터 왕권 강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공신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사병을 혁파하며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왕실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태종 원년 서기 1401년 12월 내관 하나가 수강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태종의 밀명을 받들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정종께서는 그를 접견하신 후 침울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마마? 저는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정종께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태종이 나의 아들들에 대해 물었소. 특히 후생이에 대해. 후생이를요? 그렇소. 후생이의 나이, 성품, 학문의 정도를 상세히 물었다 하오. 그리고 후생이가 신하들 사이에서 총명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더이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종이 후생이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생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종 2년 서기 1402년 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태종은 왕실 서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실록 2년 3월 15일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상왕의 서자들은 모두 궁 밖으로 내보내 별궁에서 거처하게 하라. 왕실의 위엄을 지키고 내외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후생이를 제 곁에서 떼어놓으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때 후생이는 겨우 6살이었습니다. 정종께서는 태종을 찾아가 간곡히 청했습니다. 전하, 후생이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미 곁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태종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상황마마, 이는 왕실의 법도입니다. 서자들이 궁궐 안에 오래 머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후생군은 건강하고 총명하니 별궁에서 훌륭히 자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종께 매달렸습니다. 마마, 제발 후생이를 보내지 마십시오. 저 아이를 제 곁에 두게 해주십시오. 연화. 마마, 태종께서는 후생이를 멀리 보내려 하십니다. 그것은 분명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제발. 정종께서는 저를 껴안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알고 있소. 하지만 지금은 따를 수밖에 없소. 태종의 명을 거역하면 오히려 후생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결국 후생이는 동대문 밖에 마련된 작은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저는 매일 밤 후생이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는 허락을 받아 후생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습니다. 어머니, 우리 후생이 잘 지냈니? 네,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6살 아이가 어미 없이 낯선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입니까? 태종 3년 서기 1403년 여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종이 상황에 다른 서자 몇몇을 신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태종은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정종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정종께서는 저를 불러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연화, 나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마? 후생이를 이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야 하오. 그것만이 저 아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어떻게 하시려는 겁니까? 정종께서는 긴 침묵 끝에 대답하셨습니다. 출가시켜야 하오. 후생이를 승려로 만들어야 하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출가라니. 마마, 그것은. 나도 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선택인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소. 태종은 언젠가 후생이를 제거하려 할 것이요. 그 전에 후생이가 왕실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야 하오. 승려가 된다면 왕위 계승과는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요. 아니 됩니다. 마마, 그것만은 안 됩니다. 저는 정종의 발 앞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출가는 속세와의 완전한 결별을 의미했습니다. 제 아들이 평생 산속에서 외롭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연화, 나도 고통스럽소. 하지만 이것이 후생이를 살리는 길이요. 죽음보다는 출가가 낫지 않겠소? 정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울고 계셨습니다. 태종 4년 서기 1404년 2월 정종께서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8살이 된 후생이를 불러 직접 말씀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날은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수강궁 후원에 매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정종께서는 후생이의 손을 잡고 매화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후생아, 내 아버님, 너는 총명한 아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앞으로 산속 절에 들어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후생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 당혹스러움이 서렸습니다. 절에요? 왜요, 아버님? 그것이 너를 지키는 길이란다. 너는 왕손이기에 위험하단다. 하지만 승려가 되면 아무도 너를 해칠 수 없단다.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 곁을 떠나야 하나요? 정종께서는 대답하지 못하시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후생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그것이 저를 지키는 길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후생아, 저는 아버님과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을 괴롭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절에 가면 아버님이 편안하실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후생아, 후생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저는 아들을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8살 아이가 제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부모를 위해 희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나 비통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아들의 승복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을 뜰 때마다 눈물이 옷감 위에 떨어졌습니다. 회색 승복, 그것은 제 아들이 평생 입어야 할 옷이었습니다. 태종 4년 서기 1404년 3월 8일 후생이의 삭발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수강궁 작은 법당에서 조촐하게 치러진 의식이었습니다. 정종과 저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이 참석했습니다. 스님이 가위를 들고 후생이의 머리카락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하나둘씩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머리카락을 주워 품에 넣었습니다. 제 아들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후생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꼿꼿이 앉아 의식을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고 민머리가 된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법명은 연화당이니라. 스님이 선언했습니다. 연화당. 연꽃 같은 당당함을 가진 스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이름 연화와 같은 한자를 쓰는 법명이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후생이, 아니 이제는 연화당이 된 제 아들이 제게 다가와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후생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강하니까요. 8살 아이가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고 끝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후생이는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로 떠났습니다. 회암사는 고려 말부터 유명한 대찰이었고 무학대사가 머물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종께서는 그곳이 안전하고 학문을 익히기에도 좋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작은 수레에 앉은 후생이가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정종께서는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연화, 이것이 최선이었소. 후생이는 살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저 아이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이요. 마마. 나는 왕이었지만 아들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비참한 아버지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오. 후생이는 반드시 무사할 것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로서의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태종 4년 봄부터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떠난 수강궁은 너무나 고요했고 저는 매일 밤 후생이가 머물던 방을 찾아가 그 아이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던 작은 목마 함께 읽던 천자문책, 그리고 제가 손수 지어준 작은 옷가지들. 그것들은 이제 주인 없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암사는 한양에서 북쪽으로 약 30리 떨어진 양주 천보산 자락에 있었습니다. 고려 말 나홍선사와 무학대사가 중창한 이 절은 조선 초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왕실 사찰이었습니다. 100여 칸이 넘는 건물과 수백 명의 승려가 머무는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제 아들을 가둔 깊은 산속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태종 4년 4월 저는 처음으로 회암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종께서는 상왕의 신분으로 공식적인 방문을 주선해 주셨지만 저는 후궁이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자주 드나들면 태종의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가마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의 마음은 초조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후생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밤에 혼자 무섭지는 않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걱정뿐이었습니다. 회암사 대웅전 앞마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회색 승복을 입은 작은 형상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어린 동자승들과 함께 마당을 쓸고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후생아. 저는 가마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가려 했지만 동행한 상궁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성빈마마, 여기서는 법명으로 불러주셔야 합니다. 연화당 스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을 스님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연화당. 제가 부르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를 내려놓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여전히 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들은 조금 여위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습니다. 우리 후생이, 아니 연화당. 잘 지냈니? 네, 어머니.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 스님들이 모두 친절하세요. 그리고 매일 경전을 배우고 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한 처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이가 가져온 다과를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에는 무섭지 않니?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옆방에 다른 동자승 형님들이 계세요. 밥은 맛있니? 네. 절음식은 담백해요. 처음에는 고기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이는 의젓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큰 외로움이 실려 있는지를. 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생아, 엄마가 자주 오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아들을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몰래 준비해온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여기 과일과 약과가 있단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조그만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직접 수놓은 작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꽃 한 송이가 수놓아진 천이었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마음이란다. 내가 외로울 때마다 이것을 보거라. 엄마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머니. 아이는 그 천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늦게까지 회암사에 머물렀습니다. 후생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저녁 예불에 참석했습니다. 수백 명의 승려들이 독경하는 소리 속에서 저는 제 아들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지고 저는 떠나야 했습니다. 아들과 헤어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그래, 후생아. 엄마가 또 올게. 네. 저는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할게요. 아버님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웠던 머리카락 대신 매끄러운 민머리가 손에 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너무나 낯설고 슬펐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저는 울었습니다. 동행한 상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겠소. 제 아들을 8살 어린아이를 저 깊은 산속에 혼자 두고 오는데. 수강궁으로 돌아온 저는 정종께 후생이의 안부를 전했습니다. 정종께서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후생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요. 그 아이는 강한 아이니까. 마마, 하지만 저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저희가 더 자주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종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연화, 우리가 너무 자주 가면 태종이 의심할 것이오. 후생이가 완전히 속세와 단절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오. 그래야 태종이 안심할 것이오. 그럼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조용히 다녀와야 하오. 그리고 정종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으셨습니다. 나는 후생이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소. 아이가 훗날 환속하게 되더라도 아니면 평생 승려로 지내더라도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마련해주고 싶소. 저는 정종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후생이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태종 5년 서기 1405년 여름 정종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상황으로서 받는 녹봉과 토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조금씩 모아 후생이에게 물려줄 재산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실록 5년 6월 20일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왕께서 양주 일대에 전답 50결을 매입하시다. 이는 왕자들의 생계를 위한 것이라 하시나 신하들은 그 많은 전답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아해하다. 정종께서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재산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모두 후생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매달 회암사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쌀과 곡식, 옷감과 생활용품을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절에 시주하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후생이가 쓸 수 있도록 주지 스님께 따로 부탁드렸습니다. 태종 6년 서기 1406년 가을 저는 또다시 회암사를 찾았습니다. 그때 후생이는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산속에서 지낸 아이는 많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키도 자라고 얼굴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후생이는 여전히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절 뒤편 작은 정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은 무엇을 배우고 있니? 금강경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한문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주지 스님께서 저를 총명하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래, 우리 후생이가 역시 똑똑하구나. 어머니, 저는 이곳 생활이 나쁘지 않아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평화로워요. 아침마다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공부하고 산을 오르며 수행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고통받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아이가 이렇게 빨리 승려의 삶에 적응해버린 것이 슬펐습니다. 후생아, 아버님께서 내 이야기를 자주 하신단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내가 훗날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모으고 계신단다. 재산이요? 그렇단다. 전답과 토지를 마련하고 계신단다. 내가 만약 환속하게 되면 그것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고 혹시 평생 승려로 지내더라도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생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께 전해주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고. 아버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저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10살 아이가 이렇게 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후생이와 함께 저녁 공양을 했습니다. 절식당에서 수백 명의 승려들과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하는 경험은 낯설었지만 제 아들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공양이 끝난 후 후생이가 저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경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보세요. 후생이는 베갯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전에 준 연꽃수 놓은 천조각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것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해요. 그러면 외롭지 않아요. 후생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강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살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겠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수 있는 날을. 그날 밤 저는 회암사 객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달은 수강궁도 비추고 이 회암사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같은 달빛 아래 있지만 저와 제 아들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예불 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대웅전에서 울려 퍼지는 독경 소리가 산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고 수많은 승려들 사이에서 제 아들의 작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후생이는 다른 스님들과 함께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후생아,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아버님과 함께 우리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저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개의 궁궐, 수강궁과 회암사. 그 사이에서 저와 정종 그리고 후생이는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태종 8년 서기 1408년 가을 정종께서는 갑자기 병원에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증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세가 깊어졌습니다.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내리지 않았으며 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못했습니다. 어이들이 매일 수강궁을 드나들었고 온갖 약재를 달여 올렸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10월 초순이 되자 정종의 안색은 창백해지셨고 몸무게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정종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죽을 쓰고 축축한 수건으로 이마에 열을 식혀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태종 8년 10월 15일 정종께서는 저를 침상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쌀쌀했고 밖에서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연화. 네, 마마.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소. 그런 말씀 마십시오, 마마. 곧 나으실 겁니다. 정종께서는 힘없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나는 안다오. 이 병이 어떤 병인지. 나의 때가 다가온 것이요. 저는 정종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뼈만 남아 있었고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연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소. 무슨 일이십니까, 마마? 후생이를 위한 일이요. 나는 후생이에게 재산을 남겨줘야 하오. 그 아이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정종께서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모은 전답이 있소. 경기도 일대에 전답 150결, 노비 30명, 그리고 금은 보화가 조금 있소. 이것을 모두 후생이에게 물려주고 싶소. 마마, 사관을 불러오시오. 내가 유언을 남기겠소. 저는 급히 사관을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정종께서는 공식적인 유언을 작성하셨습니다. 정종실록 8년 10월 15일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왕께서 병환 중에 유언을 남기시다. 짐의 아들 후생에게 경기 양주 광주 여주 일대 전답 150결과 노비 39를 물려준다. 이는 다른 왕자들에게 주는 것보다 많은 양이나 후생은 어린 나이에 출가하여 왕실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마땅히 이만큼은 받아야 한다. 후생이 비록 승려가 되었으나 훗날 환속하거나 혹은 노후를 대비하여 이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하라. 아시다. 유언을 작성하고 나신 후 정종께서는 조금 안도하신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후생이를 보고 싶소. 마마, 제가 회암사에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급히 회암사로 사자를 보냈습니다. 상왕께서 위독하시니 연화당 스님이 속히 수강궁으로 와야 한다는 전갈이었습니다.
이틀 후인 10월 17일 후생이가 회암사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때 후생이는 12살이었습니다. 4년 동안 산속에서 지낸 아이는 이제 제법 청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고 민머리로 온 아들의 모습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후생이는 정종의 침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종께서는 힘겹게 눈을 뜨시고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후생아, 왔구나. 네, 아버님. 소승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컸구나. 이제 제법 어른이 되었구나. 정종께서는 아들의 손을 잡으려 하셨고 후생이는 두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받들었습니다. 후생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너를 출가시킨 것이 아니십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좋은 아이로 자라줘서 고맙다. 너는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란다. 아버님, 후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종께서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후생아, 내가 너에게 재산을 남겼단다. 전답과 노비를. 그것으로 평생 편히 살 거라. 아버님, 소승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받아야 한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의무란다. 정종께서는 기침을 하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다른 왕자들보다 더 많이 주었단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에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 아버님, 후생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내가 더 강한 사람이었다면 너를 출가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약한 사람이었다. 아버님은 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부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후생이는 수강궁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정종의 병상을 지켰고 우리는 밤새 정종의 예시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후생아, 너는 어머니를 닮았다. 착하고 총명하고 마음이 고운 사람이지. 너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인이란다. 네, 아버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비록 승려의 길을 걷더라도 마음만은 평화롭고 행복해야 한다. 약속하겠느냐? 네, 아버님. 약속드리겠습니다. 태종 8년 10월 20일 새벽 정종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향년 50세였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정종께서는 후생이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후생아, 잘 살 거라. 그것이 정종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정종께서 승하신 후 상례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종은 공식적으로 형님의 죽음을 애도했고 성대한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졌습니다. 태종 8년 11월 초 정종의 유언 내용이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대신들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상왕이 한 서자에게 150결이나 되는 전답을 물려준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태종실록 8년 11월 5일 기록입니다. 대사원 박은이 아뢰기를 상왕의 유언이 국법에 어긋납니다. 서자에게 이처럼 많은 재산을 주는 것은 다른 왕자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으며 왕실의 규범을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이 유언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형님의 뜻을 어찌 함부로 바꿀 수 있겠는가. 하지만 경들의 말도 일리가 있으니 이 일은 신중히 처리하겠다. 아시다. 태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의 유언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대로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조정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11월 중순 저는 태종을 아련하여 간곡히 청했습니다. 전하, 상왕마마의 유언을 지켜주시옵소서. 후생이는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출가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이것만은 남겨주소서. 태종은 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성빈, 그대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나는 왕으로서 국법을 생각해야 하오. 150결은 너무 많소. 다른 왕자들은 30결에서 50결을 받는데 한 서자가 그 3배를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오? 하지만 전하, 이것은 상왕마마의 유언입니다. 유언이라 해도 국법을 어길 수는 없소. 나는. 태종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나는 후생군에게 50결을 주겠소.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오. 전하,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이것이 나의 최종 결정이오. 저는 절망했습니다. 정종께서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신 유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종 8년 11월 25일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태종실록의 기록입니다. 상왕의 서자 후생에게 전답 50결과 노비 19를 하사하다. 이는 상왕의 유언을 존중하되 왕실의 법도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 하시다. 정종께서 준비하신 재산의 3분의 1만이 후생이에게 전해졌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몰수되어 다른 왕자들에게 분배되거나 국고로 환수되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수강궁 후원에 나가 통곡했습니다. 정종께서 몇 년을 공들여 모으신 것이 아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걱정하시던 그것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마, 마마. 저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마마께서 그토록 후생이를 위해 애쓰셨는데 왜 이런 일이?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곧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암사로 후생이를 찾아갔습니다. 아들에게 이 비통한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후생이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후생아, 미안하다. 아버님께서 그토록 애쓰셨는데 아버님의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어머니, 저는 승려입니다. 많은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50결이면 충분히 많은 것입니다. 제가 혹시 환속하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후생이는 의젓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가에 서린 슬픔을, 아버지가 남기려 했던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어머니, 저는 여기서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아버님께서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12살 아직 어린아이였던 아들은 너무나 빨리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암사 객실에서 정종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종께서는 왕으로서는 약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누구보다 위대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생각하셨고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셨습니다. 비록 그 유언이 온전히 지켜지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유언에 새겨진 부성애. 그것은 역사에 기록된 가장 절절하고 현실적인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정종께서는 권력도 왕좌도 명예도 없었지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단 하나 생계를 위한 재산만큼은 꼭 남기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비록 왜곡되고 축소되었지만 역사의 기록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정종께서 승하하신 후 저의 삶은 고요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수강궁에서 상왕의 후궁으로서 저는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회암사를 찾아가 후생이를 만나는 것이 저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태종 9년, 10년, 11년. 후생이는 산속에서 승려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는 점점 성장했고 이제는 제법 훌륭한 청년 승려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종 12년 서기 1412년 봄, 저는 16살이 된 후생이를 만나러 회암사에 갔습니다. 이제는 청년이라 불러야 할 후생이는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목소리도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잘 지내고 있단다. 우리 후생이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화엄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지 스님께서 제게 어린 동자승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기셨어요. 후생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이는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후생아, 너는 이 생활이 행복하니? 후생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평화롭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욕심을 버리는 법, 마음을 비우는 법,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법을요. 후생아. 하지만 가끔은 꿈을 꿉니다.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있던 어린 시절의 꿈을. 그때는 제가 왕자였고 궁궐에서 행복하게 지냈던 때를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생아, 언젠가는 다시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단다. 어머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승려가 되었어요. 환속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제 아들이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태종 18년 서기 1418년 8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종이 왕위를 셋째 아들 충녕대군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충녕대군은 조선의 제4대 왕 세종이 되었습니다. 세종은 태종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어진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종은 왕실의 화합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세종 즉위년 가을,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면 때로는 사면이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명예가 회복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 2년 서기 1420년 여름, 저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정종의 후궁으로서 감히 왕께 직접 글을 올린 것입니다. 상소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소첩 성빈 지씨는 삼가 전하께 아뢰옵니다. 소첩의 아들 후생은 어린 나이에 부득이하게 출가하여 연화당이라는 법명으로 회암사에서 지낸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후생은 22살의 청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왕 정종께서는 후생이 출가한 것을 평생 안타까워하셨고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려 하셨으나 그마저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삼가 전하의 성은에 기대어 청하옵니다. 후생이 환속하여 왕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상소를 올린 후 저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부처님께, 하늘께, 그리고 돌아가신 정종께 기도했습니다. 세종 2년 8월 15일 드디어 답이 왔습니다. 세종실록 2년 8월 15일 기록입니다. 상이 성빈 지씨의 상소를 보시고 이르시기를 정종대왕의 아들이 출가하여 지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왕실의 혈육이 산속에서 승려로 지내는 것이 어찌 합당하겠는가. 덕천군 후생은 환속을 허락하되 왕족으로서의 예우를 갖추어 대우하라. 아시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종의 신의가 모셔진 사당으로 달려가 절을 올렸습니다. 마마 들리십니까? 우리 후생이가 환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마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회암사로 달려갔습니다. 급한 마음에 가마도 타지 않고 말을 타고 갔습니다. 회암사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연화당 스님, 연화당 스님. 저는 절 경내를 뛰어다니며 아들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법당 뒤편에서 경전을 읽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후생이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급하게 오시다니. 저는 숨을 헐떡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생아, 너는 이제 환속할 수 있다. 세종께서 허락하셨다. 환속이요? 후생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 환속이다. 너는 다시 왕족이 될 수 있다. 덕천군으로. 어머니. 후생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6년 동안 산속에서 지낸 그 세월이, 그 외로움이, 그 인내가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제가 정말 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단다.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도와주신 거야. 우리 후생이가 마침내 자유를 얻는 거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변의 스님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들었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세종 2년 9월 1일 회암사 대웅전에서 환속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저와 정한왕후 그리고 몇몇 왕실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말했습니다. 연화당, 그대는 16년 동안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그대는 다시 속세로 돌아가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을 아끼십시오. 예, 스승님. 명심하겠습니다. 후생이는 승복을 벗고 왕족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회색 승복 대신 푸른색 비단 도포를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이 후생이의 민머리 위에 망건을 씌워주었습니다. 16년 만에 아들은 다시 왕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대는 덕천군 이후생입니다. 그 선언과 함께 의식이 끝났습니다. 후생이는, 아니, 이제는 덕천군 이후생은 저에게 다가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후생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했으니.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이 16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고 강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강궁에서는 작은 환영잔치가 열렸습니다. 정한왕후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덕천군 돌아온 것을 환영하오. 정한왕후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후마마. 그대의 아버지 정종께서 이날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소. 비록 돌아가셨지만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오. 세종 3년 서기 1421년 봄 세종은 덕천군에게 정식으로 왕족의 녹봉과 저택을 하사했습니다. 세종실록 3년 2월 10일 기록입니다. 덕천군 후생에게 한양 북부 가회동에 저택을 하사하고 연간 쌀 100석과 무명 50피를 녹봉으로 지급하라 명하시다. 또한 정종대왕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전답 50결의 관리권도 정식으로 이양하라 하시다. 후생이는 드디어 온전한 왕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회동의 저택은 크지는 않았지만 아담하고 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롭습니다. 어느 봄날 저택의 마당에서 후생이가 말했습니다. 마당에는 연꽃을 심을 수 있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연꽃을 심으면 어떨까요? 어머니의 이름이 연화이시고 제 법명도 연화당이었으니까요.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는 함께 연못에 연꽃 씨앗을 심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꽃은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후생이도 그랬습니다. 온갖 고난과 시련 속에서 자랐지만 결국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세종 4년 여름 저택의 연못에서 첫 연꽃이 피었습니다. 분홍빛의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후생이는 그 꽃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연꽃이 피었어요. 그래, 우리 후생이처럼 아름답게 피었구나. 저는 연못가에 앉아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정종께 말씀드렸습니다. 마마, 보고 계십니까? 우리 후생이가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마마께서 그토록 걱정하시던 아이가 이제는 훌륭한 청년이 되어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마의 사랑이, 마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수강궁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가끔 후생이의 저택을 방문하여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시를 읊고 연꽃을 가꾸었습니다. 세종 10년 서기 1428년 저는 60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 저는 후생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후생아, 엄마는 이제 아버님께로 간다. 어머니, 너는 행복하게 살 거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난을 목격했고 아들을 출가시켜야 했으며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아들이 자유를 얻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피어납니다. 우리 가족도 그랬습니다. 온갖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결국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덕천군 이후생은 세종시대를 거쳐 문종, 단종 때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어른으로 존경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승려 시절의 경험이 그를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정종을 비운의 왕으로 기록했지만 그의 부성애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언에 새겨진 그 사랑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화, 그 이름처럼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사랑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왕위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던 한 가족의 진실이었습니다.